비 내리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비상구 밖,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한 여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상복에 맨발, 온몸이 빗물에 젖은 채였어요. 그날 그 여자는 어머니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기 이름마저 잃었습니다. 성지안 31살. 이것은 바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텅 빈 빈소였습니다. 국화향이 조용히 퍼지는 그 공간에 지안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꽃집에서 배달 온 국화 화환 하나와 지안이 직접 마련한 작은 제단이 전부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깨끗한 손수건으로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사람들 올 거야. 하지만 빈소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들려오는 건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하객 수백 명 앞에서 지안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었죠. 당신 가족이 내 가족이야. 평생 지켜줄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던 그 손이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빈소문이 벌컥 열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상복이 아니었어요. 골프웨어에 선글라스까지 걸치고 들어서더니 통화를 하면서 고개 한번 까딱하고는 크게 하품을 하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 여기 언제 끝나? 약속 있는데. 조문객 몇 명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안은 그래도 남편이 왔다는 것만으로 한 줄기 안도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무심해도 남편이니까 곁에 있어주겠지. 그 얄팍한 기대는 채 1분도 가지 못했어요. 지안이 고개를 숙인 채 여보, 제발 상복이라도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빈소 밖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 서더니 대뜸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경악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기운 옮겠다. 내가 왜 여길 와야 되는 거야? 그러고는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손으로 있는 대로 내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망한 집구석에 비싼 향이 아깝다, 아까워. 그 소란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빈소문이 또다시 열리더니 험상궂은 사내 대여섯 명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어요. 백 회장 돈 내놔. 빚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고함과 함께 전단지가 지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빨간 글씨가 박힌 종이들이 빈소 안을 눈보라처럼 뒤덮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사채업자들은 전부 시댁에서 돈을 주고 매수한 가짜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안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짜고 침판이었던 거예요. 지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요, 여기는 어머니 빈소입니다.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뻔히 지켜보던 남편이 낄낄 웃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뭘. 빈소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빈소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직원의 가슴팍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 일이니까 꺼져. 직원은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고 그 뒤로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차려져 있던 육개장 그릇을 번쩍 집어들더니 영정 사진 바로 아래에 내동댕이 쳤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그릇 깨지는 소리에 조문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안이 황급히 달려가 깨진 조각을 치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시어머니의 구두굽이 지안의 손등을 내리찍었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살같이 갈라졌고 빨간 피가 하얀 바닥 위로 번졌어요. 시어머니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네가 뭔데? 남편은 그 옆에서 조이금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함이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남편이 그걸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껌값이나 하겠냐? 그 소란 속에서 지안의 친척들이 하나둘 빈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빛 독촉이 자기들에게까지 올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고모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떠났고 이모는 전화가 온 척하며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대학 동기 하나만이 끝까지 남아 조용히 조의금 봉투를 건네려 했는데 가짜 사채업자가 그 봉투를 낚아채며 이것도 빚이야 라고 소리치자 그 친구마저 겁에 질린 얼굴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텅 빈 빈소에 남은 건 지안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기 직전 슬그머니 다가와 지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요. 장례비 결제 취소해 줄까? 그러면 내 엄마 시신 길바닥에 나 앉을 텐데. 어떻게 할래? 지안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나고 빈소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지안은 홀로 부서진 빈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를 한 장 한 장 주워 담고 넘어진 조이금함을 세우고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냈습니다. 육개장 국물을 걸레로 닦는데 짓밟혔던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와 걸레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빈소만큼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무는 이 공간만큼은 깨끗하게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치운 뒤 지아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을 두 팔로 조용히 끌어안으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정말 미안해. 지안의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망가진 빈소 안에서 국화향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정 사진을 안고 있던 지안의 귀에 빈소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나와봐. 밥이나 먹자. 목소리가 뜻밖의 부드러웠어요. 지안은 움찔했습니다. 아까까지 그 난리를 치더니 밥을 먹자고요? 혹시 미안한 마음이 든 걸까? 그 한 줄기 기대를 안고 지아는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모셔놓고 빈소 옆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국밥 3그릇이 김을 피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지안이 조용히 앉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먹던 국밥 그릇에서 젓가락으로 반찬 찌꺼기를 건져 올리더니 지안의 밥그릇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쉽다만 깍두기, 질겅거린 콩나물, 핏물 섞인 국물이 하얀 밥 위를 덮었어요. 먹어. 억지로라도 처먹어. 밥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밥을 먹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앉혀놓고 굴욕을 주려는 자리였어요. 지안이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 하고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국밥 국물이 튀어 하얀 종이 위에 기름 얼룩이 번졌어요. 서류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지안의 숨이 멎었습니다. 국물 더 튀기 전에 빨리 찍어. 빚쟁이랑 엮이기 싫거든. 남편이 볼펜까지 옆에 툭 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계산서 사인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장례라도 끝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 발인도 아직인데. 남편이 볼펜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끊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넌 위자료 달라고 할 거잖아.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깔끔하게 끝내자고. 남편의 눈에는 조급함만 가득했어요. 빚더미가 된 처가와 엮인 흔적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고 싶은 거였습니다. 지안이 서류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자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지안의 휴대폰을 쓱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안이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이미 갤러리를 열고 있었어요. 화면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하나 열었어요. 어머니와 지안이 나란히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진 봐. 백 회장님 돈 많을 때 참 행복해 보였다. 안 그래? 그러고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환갑잔치 사진이었어요. 또 삭제. 그 다음 설날에 한복 입고 찍은 가족 사진. 삭제. 하나, 둘, 셋, 넷. 어머니와의 마지막 추억들이 남편의 엄지손가락 하나에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요. 지안이 소리쳤지만 남편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안의 왼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결혼반지를 노려보더니 거칠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내놔. 반지가 관절에 걸려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비틀어 뽑았어요. 살같이 쓸려나가면서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지를 호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지안의 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피가 묻은 손가락을 부여잡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안이 고개를 돌려보니 배달기사가 커다란 화환을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축하 화환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축하 화환이라니요. 리본에는 분홍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 오빠, 새 출발 축하해. 하트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입꼬리를 올리며 그 화환을 빈소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조문을 왔다가 그 화환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장례식장에 축하 화환이? 아이고, 저 며느리 참. 동정과 비웃음이 뒤섞인 시선이 지안에게 쏠렸습니다. 지안이 참다 못해 화환을 치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뺨에 불이 번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식당까지 울렸어요. 남편이 지안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어디 남편 앞길 막는 짓이야. 지안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서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빈소 앞을 지나가던 지안의 대학 친구 한 명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왔습니다. 지안아, 괜찮아? 그 친구의 팔을 남편이 가로막았어요. 아, 너도 조심해. 얘 이제 거지거든. 옆에 있으면 비 돕는다? 남편이 희죽 웃자 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밥그릇 앞에 축 처진 지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안아, 잘 생각해봐. 네가 엄마를 잘 모셨으면 이 꼴이 났겠어? 망한 것도 돌아가신 것도 전부 다 내 탓이야. 그 말이 칼보다 깊이 꽂혔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입술은 이미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식당벽 너머 빈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지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펴졌어요. 더 이상 빌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뿐이었어요. 지안이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맨 끝, 서명란 위에 펜 끝을 올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성지안. 세 글자를 쓰는 동안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잉크 위에 뚝 떨어져 서명이 번졌습니다. 지안의 이름이 눈물에 녹아 흐릿해져 갔어요. 남편이 마르기도 전에 그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명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하고는 가볍게 접어 양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했어. 이제 남남이다.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지안은 피 묻은 손가락으로 빈 식탁을 짚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식당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지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빈 식탁을 짚은 채 눈앞이 흐릿해질 때까지요. 그런데 숨을 가다듬고 겨우 일어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위가 열리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왔는지 지안의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주방용 가위를 들고 있었어요. 커다란 은색 가위날이 형광등 빛에 번득였습니다. 지안이 뭐라고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의 왼팔에 두르고 있던 상주 완장을 움켜쥐더니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완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위날로 또다시 난도질했습니다. 검은 천이 서너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조각들을 한 움큼 쥐어 지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이 지안의 이마와 볼에 부딪히고 바닥에 흩어졌어요. 상주는 무슨 상주야. 부정탄다, 부정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빈속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주 완장이라는 게 뭡니까?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팔에 두르는 그 검은 천 한 조각,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식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겠다는 자식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가위로 잘라버린 겁니다. 엄마 곁을 지킬 자격까지 빼앗은 거예요. 지안이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완장 조각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하나, 둘 조각을 쓸어 담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코웃음치며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옆에서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갔다가 소란을 듣고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찢어진 완장 조각을 모으며 오열하는 지안의 모습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초점이 지안의 눈물 젖은 얼굴에 맞춰졌습니다. 찢어진 상복, 피 묻은 손가락, 부어오른 뺨까지 전부 화면에 담겼어요. 남편은 촬영을 마치자마자 지인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거지 상주 씨랑 크크 몇 초 지나지 않아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이모티콘, 인생 실패 클래스, 저게 백 회장 딸이었다며. 남편은 그 화면을 지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봐, 다들 널 어떻게 보는지. 이게 지금 내 처지야. 지안의 눈동자가 화면 위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뺨을 때리는 것보다 아팠어요. 빈소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온 시댁 식구 서너 명이 빈소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맥주캔을 따는 소리가 났고 빈소 안에 놓인 하얀 헌화들을 발로 밟으며 자리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줄기가 꺾이고 꽃잎이 바닥에 으깨졌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기 시켜. 삼겹살로 한 판 더. 향이 피어오르는 영정사진 바로 옆에서 삼겹살 냄새가 섞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무는 신성한 자리를 회식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안이 비틀거리며 빈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발 여기서는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지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영정사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의 영정사진. 이 세상에 남은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 그것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오더니 영정사진을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지안이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사진을 확 돌려 벽 쪽을 향하게 세워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사라지고 액자의 갈색 뒷면만 덩그러니 보였어요. 꼴도 보기 싫어. 그때 빈소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안의 막내 삼촌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장례식장에서 술판이냐. 삼촌이 고함을 쳤어요. 하지만 삼촌이 나서자마자 빈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와 삼촌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고용한 용역들이었어요. 삼촌이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삼촌이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지안아, 삼촌이 꼭 다시 올게. 기다려. 하지만 빈소문이 닫히면서 그 목소리도 끊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지안은 만신창이가 된 채 빈소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찢어진 상복, 피 묻은 손, 부어오른 뺨, 반지가 빠진 텅 빈 약지.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지만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어요.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주겠어. 시댁 식구들은 고기를 실컷 뜯어먹고 맥주까지 비운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넘어진 조이금함 옆에 굴러다니던 봉투 몇 개를 주워 양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것마저 가져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빈소를 한번 둘러보더니 남편의 등을 톡톡 쳤습니다. 볼일 다 봤으니 가자. 역 앞에 새로 생긴 고깃집 괜찮다던데.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빈소를 빠져나갔어요.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빈소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짓밟힌 꽃잎, 깨진 그릇 조각, 술 냄새, 삼겹살 기름 자국 사이에 지안만 홀로 남았어요. 지안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완장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가위에 잘려 너덜너덜해진 검은 천 조각 서너 개. 지안은 그것을 상복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이거 꼭 돌려줄게 기다려.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지안의 눈 속에서 깜빡였어요. 뒤집어진 영정사진, 짓밟힌 꽃, 사라진 조이금, 찢긴 완장.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가슴에 품은 채 지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짐만으로 당장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빈소 안은 전쟁터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짓밟힌 국화꽃 위에 삼겹살 기름이 번들거렸고 뒤집어진 영정사진은 벽을 향한 채였습니다. 지안은 가장 먼저 어머니의 영정사진부터 바로 세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액자의 먼지를 털고 기울어진 각도를 바르게 잡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다시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다른 빈소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복도에 오가는 발소리도 사라졌어요. 지안은 찢어진 상복을 주머니에 있던 옷핀 2개로 간신히 여몄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두 굽에 밟힌 손등은 퍼렇게 부어올랐고 반지가 빠진 약지에서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지안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이제 사진 속에만 있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안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 지안이는 엄마보다 강한 아이야. 오늘은 울어도 돼. 근데 내일은 고개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때 어머니의 손이 참 따뜻했었는데 지금 이 빈소에는 그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미 짐 다 뺐으니까 우리 집 얼씬도 하지 마. 현관 비번도 바꿨어. 지안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짐을 뺐다니 그러면 옷도 살림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문자를 읽고 있는데 또 한 통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어요. 내 짐은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알아서 주워가. 집도 없고 짐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31살 이혼 서류에 도장 찍힌 여자에게 남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 뒤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바인더를 들고 있었어요. 성지아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장례 잔금이 아직 미입금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이 안 되면 발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듯 단호했어요.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화면에 떴어요. 30만 4,2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 잔금은 250만 원. 30배가 넘게 모자랐어요. 지아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선배, 대학원 동문. 하나씩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통화 연결음만 허공에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단톡방에 올린 거지 상주 실황 영상이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거예요. 예전에 언니 동생 하며 다정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전화벨 소리를 보고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12번째 전화까지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지안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기록만 빨간색으로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명치 아래가 쥐어짜듯 아팠어요. 빈소의 국화향이 갑자기 목을 조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례식장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무거운 철문을 밀자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린 건지 빗줄기가 굵고 거칠었어요.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우산도 없이 그 빗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적시고 온몸을 휘감았어요. 상복이 금세 물을 먹어 무거워졌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맨다리가 닿았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에 무릎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참아내지 못했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은 통곡이 빗소리에 섞여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남편에게 버림받은 치욕, 세상에 혼자 남겨진 공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울다가 고개를 숙이는데 젖은 상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흘러나왔어요. 빗물에 밀려나온 찢어진 완장 조각이었습니다. 검은 천 조각이 빗물에 떠서 발밑으로 흘러갔어요. 지안이 황급히 손을 뻗어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젖은 천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 힘도 남지 않았던 지안의 귀에 점점 가까워지는 타이어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커다란 검은 세단 한 대가 장례식장 뒤편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세단이 멈추자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10명은 되어 보였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안의 주위를 에워쌌어요. 지안은 빗물에 흐려진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보이는 건 검은 구두와 검은 바짓단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 커다란 우산이 펼쳐졌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줄기가 갑자기 멈추었어요. 우산 하나가 지안의 머리 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또각, 또각 젖은 바닥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에 실려온 향기 하나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향기, 이건 평생 맡아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쓰는 향수 냄새였어요. 지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불가능한 이름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 향기, 엄마.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든 지안의 눈에 빗물 너머로 한 사람의 윤곽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초점을 맞추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검은 정장에 곧은 자세,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아까 바람에 실려온 그 향수 냄새. 틀림이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지안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백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지안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비에 젖은 손등으로 한 번, 두 번. 눈을 떠도 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무릎이 접혔습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어둠이 밀려왔어요. 환영이구나.
내가 너무 울어서 엄마 환영을 보는 거구나. 지안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따뜻한 두 팔이 지안을 받아 안았어요. 지안아. 귀에 닿은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환영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또렷했어요.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내 눈물 뺀 놈들 피눈물 쏟게 해주마. 지안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이었어요. 주름 하나, 점 하나, 눈빛 하나까지 전부 어머니였습니다. 살아계신 거였어요. 그 순간 지안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엄마. 지안이 어머니의 옷깃을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는 기쁨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말이 끊겼습니다. 주먹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힘이 없어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그 주먹을 한 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미워할 거면 미워해라.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진짜 적이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야 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놈들이 본색을 드러내겠냐. 네가 진짜로 무너져야 그 인간들이 방심하고 꼬리를 내미는 거야. 지안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어요. 어머니의 오른팔이자 법률 고문인 서진우 변호사였습니다. 서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안 앞에 펼쳤어요. 사모님,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빗속에서 어머니가 그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몇 달 전에 이미 포착했다는 것, 하지만 결정적인 꼬리를 잡으려면 극단적인 상황이 필요했다는 것. 그래서 병원과 짜고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들고 동시에 회사부도 소문까지 퍼뜨린 겁니다. 처가가 완전히 망했다고 믿어야 남편이 경계를 풀고 진짜 속내를 드러낼 테니까요. 그리고 이걸 봐라. 어머니가 서 변호사의 태블릿 화면을 지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의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이 골프웨어 차림으로 하품하는 장면, 시어머니가 영정사진 앞에 침을 뱉는 장면, 육개장 그릇을 던지는 장면, 지안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의금을 챙기는 것까지 전부요. 어머니가 미리 빈소에 카메라를 심어둔 거였어요. 이 영상이 나중에 칼이 된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안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안도도 전부 뒤섞여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적의 꼬리를 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단 한순간도 자기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 경호원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의 팔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밤 안으로 내 흔적을 전부 지운다. 성지안이라는 사람은 오늘부터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지안이 비에 젖은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따뜻한 시트가 차가워진 몸을 감쌌어요. 차가 출발하자 장례식장 불빛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절망이 아닌 결의가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어. 콧물 섞인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빈소에 검은 정장 차림의 서진우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백설의 회장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사망 보도는 오보였습니다. 빈소는 즉시 철거합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어요. 그 시각
아침부터 빈소에 들러 남은 조의금을 더 챙기려고 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그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장모님이 살아있다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서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관계자 외에는 즉시 퇴장해 주십시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혼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밀려난 남편이 주차장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장모가 살아있으면 이혼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혼 취소해. 당장 취소하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젯밤 남편이 조급하게 접수한 이혼 서류는 이미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은신처에서 지아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태블릿, 서류 뭉치, 그리고 빨간 펜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아나, 네가 그동안 못 써먹은 실력을 이제 전부 꺼내라. 석사 학위가 장식이 아니었잖아. 지아는 결혼 전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어머니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결혼 후 시댁의 압박에 경력을 접어야 했지만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과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탁자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죽이는 거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빈소의 그 여자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편 남편은 자기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살아있다는 공포, 이미 접수해버린 이혼 서류에 대한 후회, 그리고 빼돌린 회사 돈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불안.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자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흘렀습니다. 성지안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민등록 열람을 해도 인터넷을 뒤져도 어디에서도 성지안이라는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 넉 달 동안 지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외곽 은신처에서 지안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해외 금융시장 리포트를 읽고 투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꿨어요.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치던 걸음이 어깨를 편 당당한 보폭으로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바꿨어요. 조심스럽고 작았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한 톤으로 변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어요. 제임이 성입니다. 그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을 때까지요. 지아는 원래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어머니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의 살림이나 해라는 말에 경력을 접어야 했지만 머릿속에 쌓아둔 것들은 녹슬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던 실력이 넉 달 만에 깨어난 겁니다. 새로운 능력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 것이었던 걸 되찾은 거였습니다. 쇼컷 머리에 화려한 수트를 입은 여자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넉 달 전 빗속에서 찢어진 상복을 입고 울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투자 전문가 제이미 성. 그것이 지안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지안은 수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들었어요. 가위에 잘린 상주 완장 조각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갖고 다녔어요. 지안이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곧 돌려줄게. 같은 시각 어머니 백설의 회장은 은신처의 회의실에서 지안과 마주 앉아 작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3단계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빨간 펜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1단계, 거래처를 전부 끊어서 고립시킨다. 2단계, 유령 프로젝트를 미끼로 던져 전 재산을 빨아들인다. 3단계, 공개 석상에서 처형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업 보고를 하듯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해라. 장례식장에서 내 손등을 밟던 그 구두 소리.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모든 자금 운용 권한을 지안에게 넘겼습니다. 6천억 규모의 자산이 지안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작전의 1단계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 쪽에서는 그 넉 달 동안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장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진 전 남편은 이혼을 취소하려고 온갖 수를 썼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납품업체가 물건을 끊고 광고주가 빠지고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어요. 전 남편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안의 손이 하나씩 줄을 끊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마르자 전 남편의 내연녀도 달라졌습니다. 내연녀의 이름은 수빈이었어요. 전 남편이 매장 하나 차려줄게라고 약속한 지 1년이 넘도록 매장은커녕 월세도 밀리는 처지가 되자 수빈이 매일 전화로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약속한 매장은 언제 차려주는 거야? 돈은 언제 들어와? 전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를 반복할수록 수빈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어요.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 남자 더 이상 돈이 안 된다. 바로 그때 지안이 제3자를 통해 미끼를 던졌습니다. 전 남편의 사업 파트너를 통해 귀띔을 한 거예요. 해외의 거물급 자산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던데 관심 있으면 소개해 줄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진 셈이었어요. 전 남편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사전에 깔아놓은 가짜 성공 사례가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 자산가 덕분에 100억을 벌었다는 브로커의 증언, 조작된 수익률 보고서가 전 남편의 의심을 하나씩 녹였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도 함정이 파지고 있었어요. 지안 측에서 만든 가짜 등기권리증이 시어머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노른자위 땅의 등기권리증인데 투자가 성공하면 10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사채를 끌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네 아줌마들을 붙잡고 다녔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큰 건 하나 터뜨린대. 나만 믿고 돈 좀 넣어봐. 5명, 6명, 입소문을 타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꿈에도 몰랐어요. 전 남편은 지안이 설계한 유령 프로젝트 로얄시티에 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분양권만 따내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믿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까지 긁어 모으면서 사채업자에게 손가락을 걸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3달 안에 갚겠습니다. 목숨 걸고요. 사채업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전 남편의 모습이 건물 로비의 CCTV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그날 밤 지안은 은신처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남편이 사채업자에게 굽신거리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곧 손이 멈추었어요. 화면 속 전 남편의 비굴한 얼굴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 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옆에 놓인 태블릿에 저장된 다른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례식장 CCTV 영상. 지안은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의 구두굽이 지안의 손등을 짓밟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피가 번지는 장면. 그 다음으로 전 남편이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라며 낄낄거리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지안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흔들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은 지안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전 남편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파멸의 길 위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파멸의 길 위를 걷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희망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얄시티라는 이름이 전 남편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물급 해외 자산가가 투자한다는 이 프로젝트의 분양권만 따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산가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투자재단 대표 제이미 성. 전 남편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 로비로 출근했습니다. 말 그대로 출근이었어요. 아침 8시에 도착해서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9시, 10시, 11시.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전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로비에서 쫓겨나 건물 밖 벤치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고 오후에 다시 들어와 앉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이미 성 대표의 비서에게서 온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대표님이 아직 일정이 안 됩니다. 전 남편은 그래도 매일 갔어요. 열흘째 되는 날 비서가 로비로 내려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세요. 전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등 뒤에는 사채업자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로비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그 시각, 23층 유리병 너머에서 지안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로비 소파에 쪼그라들어 앉은 전 남편이 개미만하게 보였어요. 지안은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골프웨어 차림으로 하품하던 남자가 이제는 양복 구겨져가며 로비에서 꼬박 10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지안의 표정은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눈이었어요. 시어머니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백화점 명품관에 갔다가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 거절되어 계산대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점원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 다시 찍어봐.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카드는 3번 다 튕겼어요.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진 채 물건을 내려놓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전화로 크게 싸웠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혼만 안 했으면 백 회장 딸한테 매달려서라도 어떻게 해봤을 거 아냐. 전 남편이 받아쳤어요. 엄마가 그 꼴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가위질은 누가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고 소리치자 전 남편도 엄마 말이야.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모자가 서로의 목을 조르듯 으르렁거렸어요. 한때 힘을 합쳐 지안을 짓밟았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지안은 전 남편의 내연녀 수빈 쪽에도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전 남편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약속받은 매장은 흔적도 없고 월세도 석 달째 밀렸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은 지안 측의 서진우 변호사였어요. 수빈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강태훈 씨 아시죠? 수빈이 경계하자 서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태훈 씨한테 이용만 당하신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증거만 주시면 새 출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수빈의 눈이 흔들렸어요. 분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용만 했다는 걸 수빈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수빈이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수빈은 이중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예전처럼 굴면서 뒤로는 오빠, 이번에 대출 더 받아. 크게 헤어지라며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한 번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제이미 성이라는 인물의 신원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국내 활동 이력이 안 나와. 뭔가 이상해. 전 남편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안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 상황까지 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미리 심어놓은 해외 투자 이력, 가짜 경력 데이터, 영국 금융회사의 재직 증명서까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는 완벽했어요. 신원 깨끗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전 남편이 탐정의 보고서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완벽한에 간신히 넘긴 고비였어요. 지아는 사무실에서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기를 넘기자 전 남편의 집착은 더 깊어졌어요. 로얄시티 분양권만 따내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믿음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남은 돈을 전부 긁어모은 것도 모자라 유일하게 남은 친구에게까지 매달렸어요. 내 인생을 걸고 보증 서달라. 제발. 친구가 난색을 보이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돈까지 끌어왔어요. 이제 전 남편의 주변에는 단 한 사람의 우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이미 성 대표님이 드디어 강태훈 대표님을 뵐 시간이 되셨답니다. 내일 오후 2시 로얄호텔 연회장. 전 남편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환호성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양복 매무새를 고치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가 강남 주인이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동네 아줌마 넷을 집에 불러 모아놓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일 큰 계약 하나 터뜨려. 내 말 믿고 돈 넣은 사람들 곧 대박 나는 거야. 아줌마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웃음이 내일이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지아는 서진우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사기 투자를 유도한 정황, 서류를 조작한 기록, 수빈이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포함된 묵직한 서류 봉투가 검사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모든 것을 마친 지아는 은신처로 돌아와 내일을 위해 준비된 수트를 꺼냈습니다. 행거에 걸린 감색 수트와 키리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엄마. 밖에는 고요한 밤이 내려앉아 있었고 결전의 아침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로얄호텔 그랜드 연회장은 오후 2시 행사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대형 배너가 걸렸습니다. 로얄시티 프리미엄 투자 조인식. 금색 글씨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어요. 연회장 안에는 기자들, 업계 인사들, 투자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샴페인 잔이 세팅되어 있었고 꽃장식이 화려하게 놓여 있었어요. 누가 봐도 수백억짜리 대형 프로젝트의 공식 행사였습니다. 전 남편이 연회장에 도착한 것은 1시 반이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양복은 빳빳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양복 앞섭의 먼지를 털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보았어요. 오늘만 넘기면 된다.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인생이 바뀐다. 전 남편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전 남편을 알아보았어요. 몇 달 전까지 백제 유통사위라는 타이틀로 업계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기자들 앞에 서서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백제 유통의 사위로서, 아니 독립적인 사업가로서 오늘 새로운 출발을 알리려고 합니다. 로얄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반드시 재기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강 대표님, 백설의 회장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위 자격이 아직 유효한 겁니까? 전 남편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건 그 부분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말끝을 흐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이 얼른 화제를 돌리려는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투자재단 대표님이 입장하십니다.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정문 쪽으로 쏠렸어요. 전 남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넉 달을 기다린 그 사람, 제이미 성 대표를요. 전 남편이 샴페인 잔을 집어들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어요. 정문 양쪽으로 경호원 10명이 도열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이어피스를 끼고 일사불란하게 서자 연회장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키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찍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호원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감색 수트에 쇼컷 머리 선글라스를 쓴 채 고든 자세로 중앙 통로를 걸었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전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제이미 성 대표구나. 드디어 만나는구나. 전 남편이 다가가려고 한 발짝 내디딘 순간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전 남편과 세 걸음거리. 여자가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가져갔어요. 선글라스가 벗겨지고 그 아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졌어요.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쨍 하는 소리가 났고 금빛 샴페인이 대리석 위에 쏟아졌습니다. 전 남편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얼굴, 그 눈, 머리 모양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옷이 달라졌어도 그 눈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지안이었어요. 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전 남편 강태윤 씨. 장례식 이후로 처음인가요? 전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지안아? 이게 무슨 네가 왜 여기서 목소리가 떨려 말이 끊겼어요. 지안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 지안은 옛날 이름이에요. 지금은 제이미 성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강태윤 씨. 전 남편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넉 달 동안 로비에서 기다리고 무릎 꿇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 상대가 전처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다가 갑자기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인연이. 전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고 지안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양쪽에서 경호원들이 전 남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에 엎어졌어요. 이마가 대리석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어요. 바닥에 처박힌 전 남편의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넉 달 전 장례식장에서 지안이 무릎 꿇고 빌던 그 포즈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때는 지안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전 남편이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반대였어요. 지안이 전 남편이 가져온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두 손으로 반, 또 반으로 찢었어요. 종이 조각이 바닥에 눈발처럼 흩어졌습니다. 지안이 기자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로얄시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투자금을 끌어모은 강태윤 씨의 횡령 및 사기 행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연회장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하나씩 뜨기 시작했어요. 로얄시티가 유령 프로젝트임을 증명하는 법원 등기부등본, 전 남편의 회사 횡령 내역 장부 조작된 투자 보고서 사본이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바닥에 엎드린 전 남편이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빼돌린 금액, 조작한 서류, 사채업자에게 쓴 각서까지 전부 공개되고 있었어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작은 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고든 자세.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백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정말 살아있었어? 동물적인 공포가 터져나온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장모가 살아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전 남편의 눈이 풀렸어요. 비명이 끊기더니 갑자기 히히히 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웃음이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백설의 회장이 휠체어를 전 남편 앞에 멈추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죽었으면 네 세상이었겠지? 안타깝게도 나 아직 건재하다. 차분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어요. 전 남편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안이 연회장 중앙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지안에게 모였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투자 조인식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강태윤 씨의 법적 사형 선고 날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기관총처럼 연달아 터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사형 선고. 지안의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지안에게 고정된 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전 남편이 경호원의 소나기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양복에 샴페인이 흥건했고 이마에는 바닥에 부딪힌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어요. 지안이 연단 위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앞면에는 제이미 성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이 그 명패를 집어 천천히 뒤집었어요. 뒷면에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성지안. 지안이 그 명패를 전 남편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보였어요. 잘 보이시죠? 제이미 성이 아니라 성지안.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버린 그 성지안이에요, 강태윤 씨. 전 남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안이 서진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열었어요. 현재 강태윤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지분 51%를 저희 측에서 확보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전 남편이 라고 더듬었지만 지안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강태윤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이신 분? 지안이 손을 들자 뒤에 서 있던 변호사와 위임장을 가진 주주 대리인 셋이 손을 들었어요. 과반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니 알림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계좌 동결 안내, 자산 압류 통보, 카드 이용 정지. 한 통, 두 통, 세 통. 전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알림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전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듯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태윤 씨, 기억나세요?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그 말 아직도 귀에 서네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파셔야겠네요, 강태윤 씨. 그리고 지안이 수트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전 남편의 발 앞에 툭 떨어뜨렸어요. 동전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아, 그리고 조이그만 발로 차신 것도 기억나시죠? 껌값이나 하겠냐고 하셨잖아요. 여기 껌값은 드릴게요. 전 남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아, 아니 성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전 남편이 처음으로 빌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지안이 무릎 꿇고 빌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안이 준비해온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의 사본이었어요. 장례식장 식당에서 국밥 국물이 튄 채로 전 남편이 식탁 위에 던졌던 바로 그 서류. 지안이 그 종이를 양손으로 찢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조각이 된 종이를 무릎 꿇은 전 남편의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발처럼 전 남편의 어깨와 머리 위에 흩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전단지 뿌리시던 거 재밌으셨죠? 저도 해보니까 꽤 재밌네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 대여섯 명이 연회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강태윤, 여기 있었냐? 돈 내놔. 사채업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전 남편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미숙 씨, 지금 뉴스 안 봐요? 아들이 사기꾼이래.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TV 채널을 돌리는데 또 한 통이 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오 여사님, 담보로 잡히신 집이 압류 절차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풀렸어요. 뭐라고? 내 집이 날아갔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에서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동네 아줌마 넷이 시뻘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 내 돈 내놔. 대박 난다며. 내 노후 자금 어떡하라고. 시어머니가 퍼뜩 문을 닫으려 했지만 아줌마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았어요. 다시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수빈의 얼굴이 떴어요. 전 남편의 내연녀였던 바로 그 여자. 수빈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직접 서류를 조작하는 걸 제가 다 촬영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수빈이 촬영한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전 남편이 사무실에서 장부를 고치는 모습, 가짜 투자 보고서를 인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전 남편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수빈아, 너까지. 하지만 스크린 속 수빈은 대답해줄 리가 없었죠. 지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지안의 입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강태윤 씨.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어머니 재산 6천억을 당신이랑 안 나눠도 되잖아요. 연회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업계 인사들도, 경호원들까지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전 남편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웃음소리 속에서 허리가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안이 당했던 바로 그것. 모든 사람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것. 그 수치가 이제 전 남편의 것이 된 거예요.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넷이 걸어 들어왔어요. 한 명이 전 남편에게 다가가 수갑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윤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전 남편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하는 금속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수사관에게 이끌려 나갔어요. 연회장 밖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따라붙었습니다. 지아는 전 남편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양복에 샴페인이 젖고 이마에 멍이 들고 수갑이 찬 그 뒷모습을요. 통쾌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넉 달을 준비하고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온 바로 이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통쾌함 뒤에 허무함이 한꺼풀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다, 지안아.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지안이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 얇은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끝났다는 것이 홀가분하면서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지아는 눈가의 물기를 손등으로 닦고 어깨를 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할 일.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천조각 하나를 돌려주는 일이었어요. 연회장의 소란이 가라앉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의 체포 소식은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로얄시티 사기 사건은 연일 화제가 되었어요.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지아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미 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성지안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어머니의 회사 백제 유통에 정식 복귀했어요. 대표이사 성지안. 회사 로비 안내 데스크 뒤편에 그 이름이 새로 걸렸습니다. 그날 아침 지안이 출근길에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데 입구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경비원 둘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예전에 즐겨 입던 명품 외투 대신
보풀인 점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담보로 잡힌 집이 압류당하고 동네 아줌마들에게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갈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을 발견하자 바닥을 기다시피 달려왔어요. 지안아.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경비원이 막아서자 시어머니가 그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쿵.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예전 장례식장에서 지안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밟던 그 여자가 이제 같은 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멈추어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지안이 아니라 성 대표입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지만 지안은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안이 멈추었어요. 수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검은 천조각. 넉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갖고 다녔던 가위에 잘린 상주 완장이었어요. 지안이 돌아서서 경비원 사이로 그 천조각을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천조각이 가볍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아주머니가 가위로 자르셨잖아요. 이거 차고 아들 면회나 가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완장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장례식장에서 가위를 들고 지안의 팔에서 완장을 잘라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찰칵하던 가위 소리, 부정탄다. 라고 소리치며 얼굴에 천조각을 던졌던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완장 조각을 집어들었지만 손에 힘이 없어 자꾸 떨어뜨렸어요. 지안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돌려줬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그로부터 열흘 뒤 백설의 회장과 지안은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백제 유통의 공식 경영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기부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상주재단이었어요. 한자로 쓰면 항상 머무른다는 뜻의 상주였습니다. 장례식의 상주와 같은 발음이지만 의미는 달랐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 곁에 항상 머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안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지안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전 남편의 회사가 있던 건물 앞이었어요. 건물에 철거 가림막이 둘러쳐져 있었고 포크레인이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지안은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지안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단단한 손. 장례식장에서 빗속에 지안을 안아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강한 척 버텨온 어머니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장례식장에서의 폐륜 행위, 가짜 죽음의 진실, 유령 프로젝트의 전말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전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어요. 자기가 했던 짓들이 화면에 고스란히 나오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안의 회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삼촌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라고 알리자 지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로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막내 삼촌이 서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용역에게 끌려나가면서 지안아, 삼촌이 꼭 다시 올게 라고 외쳤던 그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지안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어요. 지안아, 삼촌이 그때 더 싸웠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지안이 삼촌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삼촌, 괜찮아요. 삼촌이 그때 와줬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원룸으로 밀려났고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명품관에서 한도 초과로 소리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지안이 회사 건물 밖으로 나섰어요. 눈부신 화이트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상복 대신 이제는 하얀 옷이 지안의 어깨 위에 있었어요. 햇살이 지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이 겹쳤어요. 비 내리는 밤 장례식장 비상구 밖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여자. 찢어진 상복에 맨발이던 그 여자가 지금은 키리를 신고 햇빛 아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었어요. 다만 세상이 짓밟아서 보이지 않았을 뿐. 못난 성지아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밤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으로 태어난 성지안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짓밟을 때 바닥에서 주운 건 절망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리 위로 지안이 걸어갑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안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미소가 만난 그 순간 이야기는 찬란하게 끝이 납니다.